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빌딩 투자 바이블 3부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부에는 투자에 대한 실패된 사례, 그 다음에 밸류에이드 사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계약서 검토와 추정 정리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빌딩 앤 매입 주체를 좀 마지막으로 설정을 해야겠죠. 개인 투자가 좋을지, 법인 투자가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LTV, DSR, RTI, DTI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 중에 있는데 개인 투자와 법인 투자가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개인 투자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들어가지만 법인 투자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무관합니다. 법인 투자는 DTI라든지 DSR, RTI 같은 대출 규제가 많이 없고요. LTV는 개인 투자와 법인 투자와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중복된 한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 투자가 조금 더 빌딩 투자를 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건물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왼쪽은 저희가 실제 개인 사업자 대비 종합소득세율을 가지고 왔어요. 과세 표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현재는 최고 과세 표준이 10억 초과가 있기 때문에 구간이 45% 정도 발생한다고 보면 돼요. 반대로 법인 투자는 2억 이하에 대한 이익을 세율을 10%로 좀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억 초과에서 200억 이하가 20%밖에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한다고 보면 거의 그 세율 자체가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빌딩 투자를 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10억 정도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대출 한 14억 정도, 비용을 한 4억 정도 가정해 봤을 때 개인 투자는 건물을 다 매각하고 나서 세율을 42%를 내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지방소득세는 또 10% 별도예요. 그래서 세액이 근 4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법인 투자는 반대로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세액 자체가 한 1억 8천만 원 정도로 개인 투자보다는 2배가량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빌딩 투자를 할 때는 개인 투자보다는 법인 투자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된다는 거고요. 주택에 대한 혹은 상가 오피스텔 여러 가지 취득세는 비슷한데 종합소득세라든지 소득세 자체는 전혀 달라지죠. 그리고 개인은 양도세를 내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요. 그리고 개인은 양도세를 낼 때 오늘 사서 당장 내일 못 팔죠. 최소 2년 정도는 보유하고 난 뒤에 팔아야 되는데 법인 투자는 오늘 매입하고 오늘 팔아도 단일 세율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보다는 법인 투자가 훨씬 더 공유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세율 자체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출 또한 지금 개인은 대출 받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LTV가 40%, 50%가 필요하다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100억 건물을 매입할 때 현금이 5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법인 투자는 LTV가 높기 때문에 나의 성향에 맞게 나의 에쿼티가 30% 혹은 20%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으로 장점은 부동산의 어떠한 관리와 수익 목적, 그 대표의 급여, 경비 처리를 통한 이 법인세를 또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 투자라고 하면 정말 이야기하면 한 강의를 전체 다 이야기할 정도로 되게 긴데 간략하게 BD 투자할 때는 이 정도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개인 투자보다는 법인 투자로 이어져 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는 그렇지 않고 개인 이름으로 반드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따져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물에 투자하고 나서 실제로 투자에 대한 실패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저는 모든 투자를 할 때 성공된 투자에 대한 사례를 보는 것보다 실패된 투자 사례를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된 투자를 안 한 것만으로도 성공된 투자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투자를 할 때는 성공된 케이스보다는 실패된 케이스에서 왜 실패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내가 투자할 때는 반드시 실패된 케이스를 벗어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이는 건물 실제 투자 사례입니다. 2022년도 당시에는 건물의 모양이 저렇게 허름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건물을 허물고 건물을 새롭게 지은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104억 정도의 매입을 해서 2025년도에 92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매각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자, 보게 된다고 하면 이 건물이 92억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토지는 65평이고 2중 일반 주거 지역에 연면적은 이 정도가 됐었죠. 근데 이 건물이 2022년도에 104억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는 고금리의 피크였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뭐 3% 뭐 중반 정도 됐었지만 2022년도에는 PF 사태가 터지면서 금리가 5%에서 높게는 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딩 시장에 상당한 침체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이 이 건물을 104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취득 원가가 130억 정도 되고요. 3년간 이자를 12억 정도 납부를 하셨어요. 왜냐면 금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의 취득 원가가 130억에 뭐 이자까지 다 했었을 때는 정말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 투자금이 32억인데 이자까지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각한 금액은 92억 정도의 매각을 하게 돼서 취득 원가 이하로 매각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4억 정도의 매각 차익이 좀 있었지만 44억 정도가 실제 투자금인데 마이너스 37억 9천만 원 정도가 돼서 3년간 건물을 보유했는데도 회수 원금이 6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실패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실패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보이는 게 여기가 그 논현동에 있는 건물이에요. 선정릉역에 있는 건물 중에 하나인 거고요. 건물이 50평밖에 안 됩니다. 이 건물 역시도 이 건물을 2022년도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잘못된 입지 선정과 건물 매입했을 때는 통임대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임대료가 나왔지만 건물 매입하고 나서 임차사가 갑작스럽게 퇴거를 했죠. 그래서 퇴거로 인한 이자 부담,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이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속 여력 저하로 취득 원가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인 걸 다 따져봤을 때 취득 원가가 63억보다 조금 더 추가돼서 63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 투자금은 23억이었고 최근에 매각한 거는 59억 정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투자금은 23억 5천이지만 매각한 금액이 59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억 정도의 손실을 보신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은 2년이지만 실제 23억 5천을 투자를 해서 회수된 원금이 13억으로 마이너스 46% 정도의 손실을 얻은 실패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건물은 압구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압구정,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할 거 없이 항상 실패된 케이스가 계속 나온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번 건물은 75억이에요. 토지평수가 50평이고 건물의 컨디션도 2022년도에 지어져서 나쁘지 않았지만 건물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 이유가 대지평수가 50평밖에 안 되고 건물의 전체 면적이 100평이 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임차사를 받기도 상당히 애매한 공간이겠죠. 그래서 건물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통임대 이후에 임차사가 또 급격하게 또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실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 부담으로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투자 지속 여력으로 인해서 취득 원가 이하로 좀 손절매를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취득 원가는 77억이고 실제 투자금은 19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 매각 금액이 75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억 정도 본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사례가 어떻게 보면 투자 실패 케이스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보이는 건물이 대치동에 있는 건물이에요. 저희 대치동 하면 학원가도 있고 정말 이 강남권 상권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상권인데 이 건물이 최근에 2025년도에 112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물이 매입한 금액은 2022년도에 130억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2023년도는 고금리였죠. 고금리 피크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자가 상당히 있었어요. 이자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대출을 한 100억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컸죠.
그리고 반대로 그리고 플러스 이 건물의 연면적이 380평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이 상층부가 전부 다 주택입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공사를 통해서 뭐 사무실 공간이든 아니면 대치동에 맞게끔 학원을 받으려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건물의 공사 비용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너무 무리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공사 비용 대출도 더 이상 안 나오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 버티다가 2025년도에 112억 5천만 원 정도의 취득 원가 이하로 매각에 대한 케이스고요. 실제 투자금은 37억이지만 대출 이자를 거의 10억까지 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 대비 건물을 매각하고 나니 37억을 투자했지만 마지막에는 3억에서 5억 정도밖에 남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된 투자 케이스를 많이 보는 것보다도 실패된 투자 케이스를 많이 보고 왜 실패했는지, 시기가 안 좋았던 건지 아니면 건물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와봤고요. 반대로 이번 또 사례는 리모델링 밸류업 사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위 보이시는 이 건물이 도산대로에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실제로 2019년도에 한 400억 대 정도로 투자 자문을 했던 사례고 지금 현재는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평 수가 300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2,000평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2019년도에 437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이 두 개 층을 중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외관도 손을 댔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처럼 두 개 층을 이렇게 중축을 하고 건물 외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는 사옥을 쓰고 일부는 임대를 주면서 이 임대료로 나오는 걸 가지고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사옥으로 사용하는 이 오피스 부분은 거의 임대료로 내지 않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437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건물 전체 리노베이션 이후에 현재 시세는 약 한 1,000억 정도 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상 시세 차익은 뭐 공사비, 취득세, 대출이자, 부대 비용 등 다 포함했을 때 한 500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케이스를 좀 가지고 왔어요. 자,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여기는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학동역 부근에 위치한 건물인데 이게 과거 사진이고요. 이게 현재 사진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게 토지평수가 100평이고 연면적이 300평인데 이렇게 앞으로 깎여 있죠, 건물이. 그러니까 이 깎여 있는 이유가 옛날에는 이 도로사선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로에 맞게끔 이 건물을 좀 깎아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가 돼서 이 부분이 지금 죽어 있는 공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2020년도, 2021년도에 건물에 매입한 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처럼 이 수평 중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듯한 건물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을 매각을 하셨어요. 이게 전형적인 제가 2부에서 말씀드렸던 이 시세차익형 빌딩 투자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2023년도에 128억에 매입을 했는데 건물을 다 공사하고 나서 2025년도에 183억 정도에 매각을 해서 공사비용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한 28억에서 30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이것 또한 제가 투자 자문 사례를 해서 제가 이 사례 또한 제가 투자 자문을 한 사례인데요. 건물 과거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건물이 여기 보이시는 이 상층부가 주택이었어요.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1층에는 이 곱창집이 들어가 있어서 건물 전체가 거의 다 기름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하층이었는데 곰팡이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상층부에는 이 원룸 주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임차인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웠고 옆에 보이는 이쪽이 관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저희가 2021년도에 168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위 보이는 사진처럼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보시면 건물 보이는 이 상층부를 원래 다세대 주택이었던 이 공간을 구조보강이나 공사를 통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였던 이 공간이 예전에는 관리사무소였어요. 관리사무소였는데 이 공간도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 사를 받은 케이스고요. 지금은 현재 회사에서 IT 회사에서 전체 사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 정도 건물을 매입을 해서 168억에 매입을 해서 주택 4개층 전체를 전체 구조 보강도 하고 철거도 하고 외부 리모델링을 한 뒤에 사옥으로 사용하면서 하층부는 또 임대가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케이스도 원래는 임대로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임대 공간이 세 군데로 쪼개져 있어서 월 납부하는 그 임대료가 2,4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2021년 당시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168억 정도의 매입을 하더라도 한 2,200에서 2,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보다 훨씬 더 좋았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임차 공간이 세 군데로 쪼개져 있어서 그 코워킹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 매입함으로써 임직원분들이 전체 사용을 하고 이 건물 전체를 보유하고 하층부는 또 임대로 줌으로써 들어오는 인컴으로 일자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매각가는 한 25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랬을 때 공사비, 기타 비용 모든 걸 제외하더라도 한 6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자문한 사례를 좀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 이 세 번째 사례로는 이거는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성수동이에요. 성수동 동부 간선도로 가는 길 쪽 위쪽 송정로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대지평수가 127평이었고 2020년도에 70억 정도의 건물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 카센터 부지를 멸실을 했죠. 그리고 성수동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또 높게 지을 수 있는 또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건물처럼 지상 13층 높이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880평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상장사 엔터테인먼트에서 전체 아이돌 사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 회사 이제 클라이언트 회사였는데, 이 당시에도 청담동에 사옥이 있지만 필요 공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임대료는 계속적으로 내는 게 부담이 있고 아무래도 건물의 매입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효율적으로 아주 잘 이용을 해서 건물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지금 전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허름했던 이 단층 1층에서 지상 13층인 건물로 변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70억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뭐 땅의 가치, 건물의 가치를 다 판단했을 때 매각가는 최소 25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하고 나는 사옥으로만 사용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시세 차익이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 예상되는,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성공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부부터 계속 이야기 나눴던 거는 건물의 매입 프로세스, 매입 목적, 매입 주체, 건물의 유형, 성공 케이스, 실패 케이스 다 따로 봤는데, 큰 틀로 보자면 이거라는 거예요. 건물의 입지 분석이 철저하게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입지 분석에는 이러한 4가지 정도의 구성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건물 분석을 해야겠죠. 건물의 규모, 구조, 밸류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리모델링 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유무, 뭐 주차 현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주의하게 봐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 시세 분석을 통해서 매입 전에 타당성 분석을 해야겠죠.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2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입 전에 추구 전략을 미리 짜는 거예요. 이 건물을 매입해서 공사 비용은 얼마 정도 들고 임대료는 얼마에 세팅을 해서 나중에 이 정도 매각했을 때는 이 정도 세금까지 내서 나한테 얻어지는 소득이 이 정도 오겠다. 꽤나 정말 디테일한 항목까지 다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을 매입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실패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검토가 끝난 뒤에는 매각 금액을 협상을 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을 또 협상을 또 해야 되고요. 그다음 지불 조건도 또 협상을 해야겠죠.
그리고 수익형인지 신축형인지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매매 계약서도 자문 변호사나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나서 매입 조건을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수익형은 아무래도 임차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임차인이 나갈 리스크, 임대료를 안 낼 리스크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 신축형이나 뭐 리모델링 행위를 해야 될 때는 임차사가 나가고 나서 건물을 공사를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도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그리고 잔금 기한은 어느 정도를 할지 라는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건물에 매입하고 나서는 탁상 감정이라는 걸 받아요. 우리가 은행 쪽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에도 어떻게 보면 공실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쪽에서도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를 맡겨서, 예를 들면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건물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했을 때 이 기준가가 실제로 이 감정평가 법인에서 실제 이 건물은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용이나 아니면 펀더멘탈을 보고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라는 레인지를 정해주게 되죠. 그래서 탁상 감정 자문서가 이렇게 나와서 확인한 다음에 대출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때 유의할 점은 이 탁상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매매가랑 동일한 건지 아니면 이상인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실제 사례는 제가 실제 투자 자문하고 중개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매매가는 125억인데 실제로 저희가 정식적으로 감정을 맡겨보니 147억 정도 나와서 대출에도 무리가 없었던, 그리고 공실력이 있는 감정평가 법인에서도 이 건물에 대한 경쟁력을 좋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또 개런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대출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실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 내용인데 매매 계약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지불 계획, 그 다음에 여기는 민법상의 항목,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담아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빌딩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부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시간이 많이 좀 지나고 요새는 다양한 트렌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SNS라든지 다양한 신기술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의 중개 일도 비슷해졌습니다. 예전처럼 하나의 정보만 알려주고 거래를 그냥 성사시키는 게 아닌, 건물을 하나 매입하게 된다고 하면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건축적인 거, 그 다음에 구능적인 거, 그 다음에 시장 상황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어떤 트렌드로 알아가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금리를 내릴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거시적인 또 이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빌딩 중개 일이나 빌딩 투자 자문 일은 고관여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고 역량이 스펙트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좀 여러분도 유념을 하셔서 빌딩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단계로 흘러가구나, 그리고 빌딩 중개일은 이렇게 흘러가구나 라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빌딩 투자 바이블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시장에서 나눌 수 없던 내용을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도 더 질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